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이번 시간 전자계산기 구조 8번째 시간이고요. 기억장치에 대해서 또 송두리째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CPU라는 중앙처리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어지는 이제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또 특수기억장치와 입출력 장치까지 진행하면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힘든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이제 8강, 9강, 10강까지 마무리 진행되면서 나머지 또 시험은 또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하나하나 챙겨 주시길 바라요. 자, 이번 시간 기억장치 종류 중에서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시험에는 또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이번 시간에 다룰 텐데요. 자,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컴퓨터의 구성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조금 개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또 앞 시간에 보여드렸던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불러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컴퓨터죠. 전자계산기입니다. 자, 컴퓨터는 크게 기계적인 부분의 하드웨어와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부분에 소프트웨어로 크게 나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한다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실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계산기 구조 다음에서 이어서 배우게 될 과목이 바로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역시나 여러분 정보처리 시험에 한 과목으로 20문제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이 다음 과목이죠.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과목에서 공부하게 될 운영체제라는 이 부분을 전체적인 한 단원이니까 이 부분도 엄청나게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운영체제 과목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을 다루고 또 소프트웨어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사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또 산업기사에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에서 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는 주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은 하드웨어, 컴퓨터의 하드웨어, 기계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장치, 연산장치, 기억장치, 레지스터, 여기서 말하는 기억장치는 중앙처리장치 내에 존재하는 기억장치죠. 그 레지스터까지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 이 주변장치 중에 기억장치 중에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특수기억장치 중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 제9강에서 특수기억장치와 그리고 입력, 출력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하드웨어의 전반적인 부분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끝이 보인다, 그죠? 나름대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제 기억장치 부분인데 또 기억장치를 또 세분화시키니까 또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뭐 그렇다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재밌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기억장치라는 얘는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지만 CPU라는 우리 인간의 두뇌 역할하는 중앙처리 장치가 기억장치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저장시켜 놓고 가져올 때를 우리가 로드라 그러고 또 기억장치로 보낼 때는 우리가 스토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로드와 스토어가 이루어지면서 기억장치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그러면 도대체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기억장치는 보통은 반도체 기억 소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썼었죠. 그러니까 자석의 힘으로 0과 1을 나타내는 기억 소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부분을 우리가 자기 코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 자기 코어는 이제 과거에 썼던 주기억 장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코어가 이따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기 코어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얘는 파괴성 메모리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파괴성 메모리라는 의미의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자기 코어에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오면 그 내용이 지워져 버려요. 일단 가져왔으니까 그 내용은 필요 없다 해서 지워져 버린다. 파괴돼 버린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파괴성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과거에 많이 썼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방막 필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주기억 장치로 많이 썼었어요. 요즘은 반도체 그 기억 장치를 개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억 소자 중에서는 램과 롬으로 구분을 하죠.
자, 램이라는 것은 우리 이따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램의 약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라는 것은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순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져다 오고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형태의 메모리고, 리드 온리 메모리의 롬은 오직 읽을 수밖에 없는 메모리예요. 뭐 반대로 생각한다면 램은 읽고 쓸 수 있다, 롬은 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램에는 S램과 D램이 있고 롬에는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 둘 자세히 그 성능이나 특징을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 주기억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에 다스드 방식과 사스드 방식으로 구분했는데, 요 DASD의 D의 약자는 다이렉트의 약자죠. 다이렉트, 직접 액세스, 접근하는 스토리지, 저장 디바이스 장치다. 그래서 다이렉트 액세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약자고요. SASD의 SASD 이렇게 읽는데요. SASD의 S 약자는 sequential,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액세스하고 스토리지, 저장하는 디바이스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는 자기 디스크, 자기 드럼, 또 우리 컴퓨터에 달려있는 하드디스크, 또 과거에 많이 쓰던 플로피 디스크가 전부 다 다스드 방식이라면, 사스드 방식 요즘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뭐 대형 전산실에서 아직도 이제 대용량 때문에 쓰고 있긴 하지만요, 자기 테이프라는 것은 사스드 방식의 대표적인 거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서 특수 기억 장치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전체를 한번 다뤄볼 건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아, 주기억 장치 중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CPU와 커뮤니케이션을, 주기억 장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진행했었구나.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 장치 중에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기억 장치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다음 페이지부터 계속 나오겠지만 그 기억 장치 중에서 CPU 내에 존재하는 레지스터라는 것도 기억 장치죠. 레지스터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한 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소자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뭐 제어 장치에 속하는 프로그램 카운트라든지 연산 장치에 속하는 어큐뮬레이터라는 누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레지스터의 일종이니까 CPU 내에 존재하는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기억 장치의 속도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스터라는 게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관 기억 장치라고 하는데 이따 뒤에서 나올 겁니다. Associate Memory라고 하죠. 연관 기억 장치가 레지스터 다음으로 그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캐시 기억 장치,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순으로 그 속도의 빠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 이유는 기억 용량은 아래쪽이 더 커요. 그죠?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대용량이고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그리고 가격도 용량 단위로 계산하면 저가입니다. 근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용량은 적지만 가격도 높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다음 중 기억 장치의 종류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순으로 나열한 것은,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속도가 느린 순으로 나열한 것은 해서 속도대로.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려서 개념을 정리해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선 이 레지스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이 레지스터라는 얘는 CPU 내에 존재하는 기억 장치죠. 그죠? 자, 이 연관 기억 장치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CPU라는 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냈다가 받아왔다가 찾았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CPU라는 얘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 속도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CPU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반면에 CPU에 비하면 주기억 장치의 속도는 엄청나게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CPU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가져오라, CPU가 주기억 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주기억 장치한테 야, 그 데이터 빨리 갖고 와. 그러면은 번지수를 찾아가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주기억 장치가 CPU의 명령을 따라가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너무 뒤떨어지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 캐시라는 기억 장치를 통해서 속도를 어떻게 보완해준다. 이게 몇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속도 보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는 캐시 기억 장치의 용도가 뭐냐?
용도, 캐시 기억장치 용도는 뭐다? CPU와 주기억장치 중간에 존재하면서 속도 차이를 보완해주는 메모리로 사용되고 있다. 이게 몇 번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이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비교했을 때는 주기억장치는 CPU에 비하면 엄청나게 느리지만 또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또 엄청나게 빨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사이에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그죠?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집의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의 대표적인 것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게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 윈도우즈를 설치했다. 그럼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고요. 뭐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게임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집에 하드디스크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엑셀을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엑셀을 더블 클릭했다. 그럼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주기억장치에 로드되면서 주기억장치에 그 내용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하는 동안은 항상 주기억장치의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의 사용 내용이 머무르고 있다가 CPU가 명령 내릴 때마다 주기억장치 내용을 가져와서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사이에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로 데이터를 보낼 때를 우리가 역시나 스토어 또는 세이브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로드라고 역시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워드나 엑셀을 이렇게 다루다가 디스크,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뭐 여러분 들고 다니는 뭐 USB나 SD 메모리에 저장할 때 세이브 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로 저장할 때는 세이브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요. 그러면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는 주기억장치 내용을 CPU로 불러올 때는 역시나 로드라는 말을 같이 써요. LOAD, 로드. 그죠? 그리고 이제 CPU의 내용을 주기억장치로 보낼 때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스토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스토어. 그래서 가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 내용을 CPU로 불러오는 과정을 뭐라 합니까? 로드. 그죠? 보조기억장치 내용을 주기억장치로 불러오는 과정도 로드라고 하고 CPU 내용을 주기억장치로 보낼 때는 스토어, 주기억장치 내용을 보조기억장치로 보낼 때는 스토어 또는 세이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이 정도 알면은 뭐 기억장치 계층 구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중간에 있는 연관기억장치는 다른 말로 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뭔가가 있더라라고 이제 가상적으로 상상을 해서 그 내용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어떤 그 암기 과목 같은 거 외울 때 연상 기억법으로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에서 내가 외워야 될 게 뭐 A, B, C가 있다. 그러면 A, B, C는 뭐 A는 뭐 A, B, C를 G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말을 끼워 맞춰서 외우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연상 기억법이라고 하듯이 연관 기억장치, 연산 기억장치라는 말도 가상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와 캐시 기억장치 중간쯤에 있다. 이 정도만 개념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중요한 것은 내려올수록 용량이 크지만 속도가 느리다. 올라갈수록 용량이 작지만 고속이고 고가다. 이 정도 개념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억장치 중에서 기억장치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부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기억장치의 특성을 설명하는 요소, 결정하는 요소. 자, 우선 그 기억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억장치든 보조기억장치든 또 CPU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접근하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냐, 또 보낼 수 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게 액세스 타임, 접근 시간을 의미한다. 접근 시간, 액세스 타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탐색 시간이라고 있어요. seek time. 그리고 대기 시간이고 있어요. return time. 그 다음에 전송 시간.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접근 시간, 액세스 타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거 단답형으로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기본적으로 접근 시간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탐색 시간, 2번 대기 시간, 3번 전송 시간. 물론 영어로 나왔었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밑줄 쳐 두시고요. 접근 시간은 seek time이라는 탐색 시간과 latency time이라는 대기 시간, 그리고 transmission time이라는 전송 시간 세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접근 시간, 액세스 타임이 된다는 사실. 그죠? 따로 별표 하나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접근 시간이 빠른 순서, 요거 따로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접근 시간이 빠른 순서, 앞서 피라미드형 구조에서도 그대로 보여드렸던 내용이지만,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연관 기억장치,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주 기억장치가 되겠죠. 주 기억장치. 그 다음에 마그네틱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기 디스크인데, 얘가 이제 보조 기억장치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보조 기억장치라고, 보조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관 메모리보다 그 앞에 있는 것은 CPU 내에 존재하는 레지스터라는 기억장치가 있죠. 이제 CPU는 이제 배제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관 메모리,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마그네틱 디스크, 보조 기억장치의 순으로 접근 시간이 빠르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사이클 타임이라는 건데, 이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은 기억장치의 접근을 위해서, 그러니까 CPU가 주기억장치에 접근할 때도 어떤 신호를 보내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판독 신호를 내고 나서 다음 판독 신호를 낼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사이클 타임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의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CPU가 일단 불규칙적으로 주기억장치에 막 신호를 보내게 되면 주기억장치도 정신을 못 차릴 거니까 일정한 텀을 두고 규칙적으로 데이터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규칙적인 그 텀 자체는 우리 인간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빠른 0.1초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만큼의 텀이 있다. 그 부분 우리가 사이클 타임이라 하죠. 근데 실제로 이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 억세스 타임보다는 항상 같거나 커야 된다는 사실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요거 따로 별표 한 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타임. 사이클 타임의 개념은 CPU가 주기억 장치에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일정한 주기를 나타내는 시간이다. 이게 바로 사이클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사에도 한두 번, 산업기사에도 한두 번 나왔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이 밴드위드스라는 대역 폭이라는 말은 우리가 데이터 통신과 정보통신 개론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부분이긴 한데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 파트에서도 몇 번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따로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시험에 기사든 산업기사든 아주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밴드위드스, 대역 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기억장치의 어떤 자료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기억장치를 연속적으로 접근, 액세스할 때 초당 처리되는 비트 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결국 기억장치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속도를 나타낼 때는 그 속도를 나타내는 어떤 단위가 필요하겠죠. 그 단위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통신에서 쓰는 단위는 BPS, 비트 퍼 세크라는 BPS라는 단위를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이제 통신에 대한 개념이 멀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 본체 안에 들어있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밴드위드스라는 형태의 이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당 처리될 수 있는 비트 수를 말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통신에서 공부하게 될 BPS랑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억장치의 데이터를 읽고 기억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1초 동안에 사용되는 비트 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죠? 통신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통신에서 통신 과목,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과 정보통신 개론 파트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보통 우리가 BPS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BPS의 약자가 비트 퍼 세크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전송될 수 있는 비트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를 멀리 보내는 통신의 속도 단위를 나타내는 건데 이 말 자체 속에 이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장치의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사용하는 1초 동안의 비트 수를 나타내는 것은 BPS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컴퓨터 구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전자계산기 구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전자계산기 구조 내에서 CPU와 주기억장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의 어떤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가 밴드위드스라는 대역 폭이라는 말, 다른 말로 전송률이라는 말, 이 말을 쓰는 거지 BPS라는 말은 데이터 통신에서 멀리 통신을 할 때 쓰는 통신 단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헷갈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을 그 시험을 칠 때 20문제를 문제를 푸는데 이런 말이 나왔다. 1초 동안 사용되는 비트 수를 나타냈다. BPS다. BPS는 통신에서 쓰는 용어다 이 말이죠.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의 워드의 길이가 작을수록 대역폭이 좋다. 대역폭이. 그러니까 통신의 속도가 효율적이다. 메모리의 워드의 길이가 작을수록. 이 메모리의 워드의 길이가 무슨 뜻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전송 단위는 보호라는 단위를 씁니다. 보호. 보호라는 단위 자체는 이제 BPS라는 단위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 대신에 1초당 전송 가능한 비트 수인데 한 신호가 한 비트 단위로 전송될 때는 보호와 BPS가 똑같지만 한 신호가 한 비트 단위가 아니고 한 비트당 신호가 여러 개라면 보호와 BPS의 단위는 틀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데이터가 이제 CPU와 주기억장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항상 한 비트가 한 신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호와 BPS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개론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라 그래서 큰 개념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중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억장치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접근시간, 2번 뭐 사이클 시간, 3번 뭐 대역폭, 전송률, 4번 다른 거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이제 기억장치의 구분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교재에 자, 기억장치의 구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내용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파괴성 메모리 또는 비파괴성 메모리.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파괴성 메모리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과거의 주기억장치로 많이 썼던 뭐 자기 코어라는 기억장치는 과거에 요즘은 전부 다 반도체 메모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코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반도체 메모리가 나오기 전에는 주기억 장치로 자기 코어를 많이 썼어요. 자기 코어의 가장 큰 특징은 파괴성 메모리다. 데이터를 자기 코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읽어오는 순간 그 데이터는 지워져 버리는 거야. 파괴된다는 뜻이죠. 뭐 007 영화 이런 데 보면 그죠? 일회용 그 저장 장치 있죠. 뭐 이렇게 갖다 주면 그 내용을 이렇게 딱 틀어서 읽으면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폭파돼 버리는 그런 형태를 예를 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파괴성 메모리와 비파괴성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요즘의 메모리들은 전부 다 비파괴성 메모리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어로도 잘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전원 단절 시 내용 소멸 여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다가 뭐 엑셀이라는 프로를 막 쓰다가 많은 내용을 입력했어요.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전원이 꺼져버렸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리죠. 왜? 왜 사라져버리죠? 여러분이 작업 중인 내용은 항상 주기억장치라는 램 속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컴퓨터의 전원을 껐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깔려있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지워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도중에 내가 작업하고 있었던 거는 전원이 꺼져버리면 그 내용이 다 지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은 주기억장치에 보존이 되고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쓸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설치해 놓은 것은 보조 기억장치에 설치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원 단절 시 내용 소멸 여부에 따라서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구분한다면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 램이라는 주로 이제 D램을 쓰게 되는데 램이라는 주기억장치는 휘발성 메모리예요. 전원 끄면 그 안에 내용이 다 지워져 버려요. 근데 보조 기억장치 같은 경우에는 비휘발성 메모리라서 전원을 끄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의 내용들은 그 설명이 조금 더 있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접근 방식을 이제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제 앞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사스드와 다스드로 구분하는데 뒷부분에 이제 Access Storage Device의 약자입니다. 그죠? 근데 앞에 S와 D가 차이가 있는데 S는 Sequential, 순차적이라는 의미고 D는 Direct, 직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매체냐 아니면 직접 접근하는 매체냐. 근데 이거 우리가 뒤에서 또 보조기억장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순차 접근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 테이프예요. 자기 테이프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행이나 큰 전산실에 가게 되면 벽에 이렇게 막 큰 이렇게 테이프 같은 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 사용했던
CD 말고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 있죠. 이렇게 마그네틱 테이프로 이렇게 막 감겨 있던 거. 그 연필 꽂아서 막 돌리면서 놀았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나요? 자, 그런 형태의 테이프를 이제 우리가 자기 테이프라 그래요. 그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CD나 MP3로 노래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CD에 노래가 한 10곡 정도 담겨 있어요. 또는 뭐 MP3에 노래가 한 10곡 정도 담겨 있어요. 내가 5번째 노래를 듣고 싶으면 5번 버튼 클릭하면 바로 5번째 노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다? 직접 데이터를 접근해서 그 값을 읽어오고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 옛날 카세트 테이프 생각해 보세요. 카세트 테이프의 한 면에 만약에 한 10곡이 실려 있다. 그럼 내가 5번째 곡을 들려면 그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서 막 눌러서 이리 감았다 저리 감았다 해야 그 중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간다는 의미가 테이프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다이렉트로 접근을 하느냐, 시퀀셜로 접근하느냐 이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식에 따라서 순차 접근 저장 매체가 있고 직접 접근 저장 매체가 있어요. 뒷페이지에서 그 종류에 따라서 이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충전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정적 메모리냐 동적 메모리인데 이거는 역시나 뒷페이지에서 램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SRAM과 D램이고요. SRAM의 S의 약자는 스테이틱, 정적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고 D램의 D는 다이나믹, 동적 메모리를 의미하는 거죠. 재충전 여부는 동적 메모리인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고 S램은 재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론상으로 D램 안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뒀잖아요.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저장 내용이 자꾸 지워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꾸벅꾸벅 지우는 거야. 어떤 데이터가 자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면 저장을 이렇게 시켜놨어요. 쭉 되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 저장 내용이 사라지려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때 리플래시, 재충전을 시켜서 다시 이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지려고 그러면 리플래시 시켜서 이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도중에 내가 작업하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라질라 하다가 리플래시, 사라질라 하다가 리플래시로 계속 재충전이 일어나면서 그 내용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D램이에요. 근데 S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재충전 필요 없이 그 내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는 주기억 장치로 S램도 사실 주기억 장치에 속하는 거고요. D램도 주기억 장치에 속해요. 그러니까 램의 종류의 두 가지니까. 그럼 여러분 집의 컴퓨터는 S램을 쓸까요? D램을 쓸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 컴퓨터는 최신형 컴퓨터고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우리 집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는 S램을 쓰고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죠? S램과 D램의 가격 차이는 한 2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같은 용량으로는. 그래서 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기억 장치는 D램을 쓰고 있는 거고 S램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약간의 용량을 추가해서 캐시 메모리로 S램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의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는 D램을 쓰고 있다는 사실. 근데 재충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이 피부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쓰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의미 아시겠죠? 자, 재충전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보호, 이제 메모리 프로텍션이라고 하죠. 자, 기억 장치를 보호한다는 의미죠. 자, 메모리의 각 블럭에 허락할 수 있는 접근 형태를 지정하는 보호 비트를 둠으로써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도 이제 기억 보호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그 문단을 보시게 되면 다중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병렬로 실행되겠죠. 다중 프로그래밍이니까 동시에 실행됩니다. 이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다른 프로그램의 결과가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의 기억 장치를 보호해 준다는 역할이죠. 동시에 실행되다가 이것 때문에 얘가 손실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억 보호, 메모리 프로텍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아래쪽에 부분에 뭐 어떤 뭐 공식 같은 거 접근 시간에 관계시 나오는 건 필요 없고요. 놔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 장치 구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억장치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제 CPU가 접근하던 그 내용들이죠. 그 CPU가 어떤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 주기억장치의 그 주소에 정해져 있는 그 주소에 따라서 데이터를 접근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주기억장치 개요 CPU가 직접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로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 말이 원래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 주기억장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컴퓨터를 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서는 워드도 깔려있고 엑셀도 깔려있고 게임도 깔려있단 말이야. 나는 지금 워드 프로세서를 쓰고 있다. 나는 지금 엑셀을 쓰고 있지만 게임은 하고 있지 않다. 그 게임은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에 설치되고 저장되어 있는 거죠. 내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그 게임을 더블 클릭했을 때만 보조기억장치의 그 게임이 주기억장치에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 전원을 꺼버리면 주기억장치 내용은 모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집에 컴퓨터의 그 사용 팁을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는 한 번씩 껐다 켜줘야 됩니다. 왜냐? 컴퓨터를 한번 켜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계속 쓰게 되면 주기억장치는 계속 바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컴퓨터를 한번 끄게 되면 주기억자 내용을 한꺼번에 싹 다 지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부팅시키게 되면 주기억장치가 그나마 좀 쉼을 주는 거죠. 그죠?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일 처리를 시작하게 되겠죠. 물론 집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용량이 좀 작다면 뭐 키고 몇 개의 프로그램만 띄우면 금방 주기억장치를 다 써버리겠지만, 계속 나중에 우리가 운영체제 때 그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기억장치의 데이터가 꽉 찼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는 내용을 빼서 현재 쓰고 있는 내용을 넣었다가 또 이 내용을 쓰고 싶으면 다시 얘를 빼고 얘를 넣었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의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용량이 작다면 이 과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겠어요? 그쵸? 두뇌 역할하는 CPU를 좋은 걸 쓰면 돼요. 그쵸? CPU를 좋은 걸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주기억장치의 용량을 늘려주면 컴퓨터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느리고 싶죠. 그죠? 하드웨어적으로 기계를 주기억장치 몇 개 더 사다가 꽂아서 느리고 싶은데 또 가격도 만만치 않으니까 또 그러기는 또 쉽진 않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주기억장치 개요는 이렇습니다. 자, 주기억장치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는 당연히 기억 용량,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주기억장 용량만 크면 돼요. 크면 되고, 또 기억 사이클 타임이 짧을수록 좋겠고, 기억 액세스 폭, 이게 이제 그 밴드위드스 아까 앞에 설명드린 거죠. 전송률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좋으면 주기억장치의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주기억장치의 밴드위드스 또 한번 나오네요. 자, 하드웨어의 특성상 주기억장치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전달 능력의 한계다. 일종의 데이터 전달 속도를 나타내는 어떤 단위다. 단위의 이름은 보라는 단위를 쓴다. 뭐 이런 것들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런 주기억장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주기억장치의 종류, 그러면 여러분들은 롬과 램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롬이라는 얘는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쓰는 주기억장치로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주기억장치에 롬을 포함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롬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롬의 약자는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죠. 오직 읽을 수밖에 없는 메모리예요. 또 뒷페이지에서 램에 나오겠지만 램의 약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마구잡이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다. 지 마음대로 읽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롬은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를 씁니다. 비휘발성 메모리 뭡니까? 휘발성이라는 말은 전원을 끄면 가는 내용이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비휘발성은 전원을 끄더라도 그 내용이 남아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램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메모리예요. 전원을 끄면 가는 내용이 다 지워져요. 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어 메모리로는 주로 롬 메모리를 쓰게 된다. 이건 아마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주기억 장치라기보다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라는 바이오스, 그리고 자가 진단 프로그램인 포스트 같은 이런 변경 가능성이 없는 시스템 소프트를 주로 기억하는 공간을 우리가 롬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컴퓨터를 사실 그렇잖아요. 왜? 컴퓨터를 껐어요. 그죠? 컴퓨터를 껐어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컴퓨터를 켰어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켜는 순간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는 뭐가 나오죠? 그 시계 나오잖아요. 컴퓨터 그 바탕화면에 우측 하단에 보면 시계 나오잖아요. 그 시계가 만약에 컴퓨터에서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컴퓨터를 껐으니까, 전원이 꺼졌으니까 내일 모레 되면 시간이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든지 키더라도 오늘의 시간에 나와 있다는 것은 컴퓨터에 뭔가 있겠죠. 저장하고 있는 것이. 그쵸? 그 시스템적인 내용이 롬에 기록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전원을 끄면 전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시계가 작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집에 컴퓨터를 들여다보면 그 수은 건전지라고 동그란 건전지가 하나 이렇게 메인보드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기억 기능을 계속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있는 거죠. 간단한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또 시간 같은 거를 기억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롬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를 기억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가 중요하고요. 롬의 종류는 이렇게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 네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건데 최근 들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키워드 몇 개만 줄쳐두세요. 마스크롬은 제조회사라는 말 있죠. 줄쳐두세요. 제조회사. 그러니까 결국 이 마스크롬이라는 것은 제조회사에서 처음 롬을 만들 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스크롬이고, 롬이라는 자체가 읽고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을 수밖에 없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 미리 내용을 기억해 놓고 그 다음부터 사용자는 읽기만 해서 사용만 하고 있다. 그런 의미겠죠? 자, P롬은 사용자가 단 1회, 단 한 번 기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CDR이라는 그 공CD 있잖아요. 그 공CD 같은 경우는 한 번 기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록 못 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P롬은 사용자가 단 1회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는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자, EP롬은 읽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읽고 난 다음에 쓴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내용을 지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울 때 뭘로 지우냐면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웁니다.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을 어떻게 이용해서 지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 EEP롬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지웠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EEP롬은 어떤 전기적인 충격을 주죠. 전기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다 줄 맞춰두면 되겠어요. 마스크롬은 반도체 공장에서 직접 내용이 기입된다는 말 있죠. 그 다음에 P롬은 사용자가 한 번만 이란 말 있고요. EP롬은 이제 자외선을 이용하여 지울 수 있다는 말. EEP롬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웠다 쓸 수 있다는 그 부분만 키워드로 밑줄 쳐두고 눈여겨봐 두시길 바라요. 최근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산업기사에서는 종종 나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이 그 주기억장 종류 중에서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롬을 다뤘다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서 마음대로 읽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램의 특징 중에 하나는 휘발성 메모리라는 거. 휘발성 메모리라는 말 자체가 뭐다? 막 쓰고 있다가 전원이 꺼지면 그 안에 내용이 싹 다 지워진다는 거.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억장치로 사용되는 거고요.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기억장치고, 램의 종류는 크게 D램과 S램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쓰는 램은 D램이지 S램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D램과 S램을 비교를 해놨어요. D램의 D는 다이나믹해서 동적 램을 의미하는 거고, S램의 S는 스테이틱해서 정적 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D램과 S램을 비교할 때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으냐? S램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쓰느냐? D램을 더 많이 써요. 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죠? 뭐 좋은 걸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뭐 돈이 많아서 나는 컴퓨터는 무조건 난 램은 S램을 쓸 거야. 그렇다고 해서 S램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 개발자들이 S램은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고 또 속도는 빠르지만 D램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캐시 메모리로 주로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시험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에 쓰는 주기억장치로는 D램을 쓰고 S램은 캐시 메모리로 주로 쓴다는 거. 캐시 메모리가 뭐라고요? 캐시 메모리가 뭐라고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해주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플립플롭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플립플롭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콘덴서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콘덴서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콘덴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특징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력 소모, 뭐 적분 속도, 얘는 느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얘가 좋다는 의미니까 비교하면 뭐 크게 뭐 비교할 수 있는 자체가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죠? 비싸니까 뭐 고가니까
집중도는 낮을 거고요. 속도는 빠를 거고 전력 소모도 많겠죠. 그죠? 비싼 거니까.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억장치의 종류를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롬이라는 거 배웠죠? 또 이번 페이지에서 램이라는 거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많이 쓰던 주기억장치가 이 자기 코어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자기 코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파괴성 메모리라는 거. 그죠? 그래서 파괴성 메모리로서 자기의 전류 방향에 따라서 1 또는 0의 값을 가진다. 여기서 이제 전류 방향에 따라라는 말을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유가 과거에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기 코어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떻게 나왔냐? 틀린 답으로 전류의 방향이 아니라 파괴성 메모리에서 자기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면 1을 나타내고 이쪽 방향이면 0을 나타낸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교재에 보면 오답 쪽지에 보면 그 말이 있을 거야. 자기 코어는 중심을 통과하는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1의 값을 갖고 흐르지 않을 때 0을 갖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전류가 흐를 때 1로 주고 흐르지 않을 때 0으로 주면 1과 0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류가 흐를 때 안 흐를 때가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1과 0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흐를 때는 1이고 흐르지 않을 때는 0이다. 이건 틀린 답이라는 얘기예요. 오답 쪽지에 보시면.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기 코어의 또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그 세 번째 있죠. 여러분 책에는 지움성 읽음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 자체가 뭐다? 파괴성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데이터의 내용을 읽으면 파괴돼서 지워져 버린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기억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주기억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반도체 기억소자의 구성이라 해서 좀 계산 문제가 몇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몇 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여러분 책에 아래쪽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램과 롬의 용량계산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장치의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2의 지수승입니다. 2의 승인데 무슨 승이냐면 워드의 수. 2의 워드의 수승. 그죠? 곱하기 워드의 크기. 이렇게 나타내는데 워드의 수와 워드의 크기는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기억장치의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에서 워드의 수와 워드의 크기를 알아야 기억장치의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워드의 수라는 말이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워드의 수가 얼마고 워드의 크기가 얼마입니다. 워드의 수가 얼마고 워드의 크기가 얼마입니다. 이 기억장치의 용량은 얼마가 됩니까? 이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워드의 수, 워드의 크기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력 번지선의 수가 얼마다. 또는 출력 데이터 선 수가 얼마다. 또는 뭐 주소선의 수, 뭐 MAR의 수, PC가 얼마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또 워드의 크기도 마찬가지야. 워드의 크기라는 말 대신에 출력 데이터 선수, 데이터 버스의 비트 수 또는 MBR 또는 DR 또는 IR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 공식도 외우라니까 또 수학 시간 같아서 선생님 공식까지 외워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자계산기 구조하면서 공식이니까 외우란 말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그 정보처리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공부할 때 알고리즘 파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설계라는 과목 알고리즘 파트에서 제가 외우라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과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목은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 부분은 제가 외우러 할 건데 나머지는 다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쵸? 이 부분을 외워두셔야 돼요. 계산 문제를 풀려면 공식이니까. 뭐 계산 문제 풀려면 일단은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일단 외워두시고 문제에서 워드의 수나 워드의 크기를 가르쳐 줬을 때 기억 용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얘를 가르쳐 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억 용량이 1MB일 때 필요한 주소선의 수는 자, 여기서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나 이 메가바이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바이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죠? 물론 이 바이트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기억 용량의 단위를 이제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인 비트부터 시작해서 바이트, 워드, 필드 이렇게 나가는 걸 우리가 배웠지만 바이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인 비트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되죠. 몇 비트? 8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트가 모여서 뭐 워드가 되고 필드가 되지만
그러니까 2의 지수승 단위로 이제 올려보면 바이트가 뭐였어요? 이제 킬로바이트라는 단위를 우리가 많이 쓰죠.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 다음에 이제 메가바이트라는 단위를 쓰고요. 메가바이트 다음에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다음에 테라바이트. 뭐 이 정도까지만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트라는 단위의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한 글자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 생각하세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이걸 영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적힙니까? 이렇게? 이렇게 안 적혀요. 그죠? 어떻게 적힙니까? 이렇게 적힙니다. 이렇게.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글자를 표현한 자릿수가 한 요 정도 되죠. 이렇게.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게 한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영문자는 한 바이트 이렇게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네 바이트, 다섯 바이트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가 영문의 글자보다 크기 때문에 한글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두 바이트가 필요를 해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문자를 친구한테 보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이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용량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컴퓨터에서 문서를 하나 작성했어. 그렇죠? 워드로 문서를 하나 작성했어. 작성하면 저장하게 되면 용량이 나오죠. 그 파일 탐색기나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파일을 선택하면 그 파일의 용량이 나와요. 용량을 보니까 뭐 몇 킬로바이트, 뭐 20킬로바이트, 뭐 10킬로바이트 이렇게 용량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아, 그 용량의 개념이 이 정도의 용량이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바이트가 얼마나 모이면 킬로바이트냐? 여러분들이 보통 킬로 하면은 킬로미터 하면은 1000m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천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2의 지수승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킬로바이트는 2의 10승을 의미하는 거고 메가바이트는 2의 20승, 기가바이트는 2의 30승, 테라바이트는 2의 40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2의 10승은 얼마입니까? 2의 10승은 1024입니다. 그죠? 2의 20승, 2의 30승, 2의 20승 얼마? 1024 곱하기 1024가 되겠죠. 2의 30승은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가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이제 용량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 용량이 1메가바이트란 얘기는 1메가바이트는 여기잖아요. 2의 20승 바이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크죠? 1메가바이트.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MP3로 노래 한 곡 듣잖아요. 그쵸? 노래 한 곡의 용량이 보통 한 3에서 한 5메가바이트 정도 됩니다. 3에서 한 5메가바이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뭐 그 집에 TV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보잖아요. 물론 어둠의 경로로 가서 다운받아서 보는데 1시간짜리 뭐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경우에 1시간짜리를 다운받으면 화질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한 600메가바이트? 화질이 좀 좋으면 한 1기가바이트 정도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용량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 용량의 단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들고 다니는 MP3의 노래 한 곡은 한 3에서 5메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 한 편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기가바이트에서 2기가바이트의 용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기억 용량이 1메가바이트일 때 필요한 주소선의 수는 물었어요. 그러면은 필요한 기억 용량이 1메가바이트다. 필요한 주소선의 수를 물었다. 주소선의 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주소선의 수를 물었는데 1메가바이트가 기억 용량이래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거꾸로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1메가바이트는 얼마다? 2의 20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메가바이트는 2의 20승이기 때문에 2의 20승은 뭐다? 2의 20승이니까 몇 개? 20개의 주소선이 필요하다. 워드의 수라는 말 자체가 주소선의 수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용량 1메가바이트는 2의 20승이기 때문에 2의 20승, 지수승으로 2의 20승이기 때문에 20이라는 수가 뭐다? 워드의 수가 되고 다른 말로 주소선의 수가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얘 내용을 외우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입력 번지선이 8개. 입력 번지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입력 번지선이 8개입니다. 출력 데이터선이 8개래요. 얘가 8개래요. 그죠? 그럼 이 공식 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럼 2의
8승, 2의 8승과 그 다음에 워드의 크기가 8비트니까 8개니까 8비트.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되면 2의 8승 곱하기 8 이런 형태로 나와질 수가 있죠. 2의 8승은 얼마입니까? 2의 8승이 얼마인지 생각이 안 나면 2를 8번 곱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우리가 집법 배울 때 자릿수가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자, 우리가 정보 처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2의 1승부터, 2의 0승부터 2의 10승까지는 딱 물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2의 8승은 얼마다? 256입니다. 2의 8승은 256이고 또 8이 뒷부분에 나오니까 256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256바이트가 된다. 그래서 256바이트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비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트. 그죠? 256 곱하기 8비트가 되는 거니까 바이트로 고치면 한 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256바이트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자, 기억장치 용량이 4096 워드래요. 그렇죠? 워드의 수를 나타내는 거죠. 4096 워드. 그럼 4096은 이게 몇 승이냐 이걸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게 10승이 1024니까 2의 11승은 2048이 되겠죠. 그럼 2의 12승은 2048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니까 409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대로 계산하면 4096 곱하기 16이 되겠죠. 4096은 2의 12승이 된다 그랬죠. 2의 12승 곱하기 16이 되는 거니까 워드의 수, 주소선의 수는 MAR, PC는 똑같기 때문에 PC 값은 물었습니다. 그럼 PC는 얼마냐? 12승이니까 12가 되겠고 AR은 얼마냐? 역시나 12승이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C나 AR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죠? 읽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죠? MAR. 그 다음에 워드의 길이가 16비트이고 워드의 크기가 역시 DR이라는 의미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 16이라는 게 DR로 정답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공식과 이 내용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자, 여러분 책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조금 더 있는데요. 다 풀 수는 없고요. 몇 문제, 두세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죠. 역시나 이 공식 알아두셔야 되고. 자, 메인 메모리 용량이 1024K 곱하기 24비트입니다. 얘는 1024K입니다. 1024K라는 얘기는 1024에다가 곱하기 2의 10승을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풀이하게 되면 1024K는 2의 10승이죠. 2의 10승. 그래서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입니다. 얘도 2의 10승이에요. 그죠? K도 2의 10승이고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입니다. 그래서 K는 2의 10승이 1024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은 얼마다? 2의 20승이 되는 거죠. 2의 20승. 그래서 문제에서는 MAR과 MBR의 길이는 각각 얼마인가? 그래서 AR은 역시 20이 되겠고 MBR은 24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요게 MBR에 해당되는 거니까. 공식 알면 그대로 쉽게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컴퓨터 메모리 용량이 16K 곱하기 32비트라면, 자, 16K. 그럼 16K를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얘는 MBR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얘는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답을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16K라는 얘기니까 16K는 뭐다? 16 곱하기 2의 10승이라는 얘기죠. 16 곱하기 2의 10승인데 16은 2의 지수로 나타나면 2의 4승이라는 얘기예요. 16은 2의 4승입니다. 그래서 2의 4승 곱하기 2의 10승이 되는 거니까 2의 4승과 2의 10승을 곱하면 2의 14승이 되죠. 그죠? 혹시 이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지수승 곱하기 계산 못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 건 아니겠죠? 만약에 수학을 손 놓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거 개념이 안 온다. 그냥 생각하세요. 그죠? 2의 지수승, 2의 4승 곱하기 2의 10승 하면 곱하기 나오면 지수승끼리 더하면 되죠. 2의 14승이 되는 거고 2의 10승 나누기 2의 4승 하면 나누기일 경우에는 지수승끼리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2의 6승이 된다. 몰랐더라도 지금 알면 돼요. 그죠? 지금 빨리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문제. 가로 세로의 각각이 약 32개로 구성된 코어 플랜을 이런 어려운 말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숫자만 들여다보시면 돼요. 16장 겹쳐서 한 기억장치의 기억 용량은 몇 K냐? 몇 K 워드냐? 그래서 코어는 한 개의 워드를 구성하는 비트 수만큼 코어 플랜을 겹쳐 쌓는다. 그래서 즉 16장이 되기 때문에 16비트가 1워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각 32개이기 때문에 32 곱하기 31을 하면 1024. 1024는
킬로바이트로 나타내면 1킬로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처리가 되면 돼요. 자, 그 외에 나머지 같이 안 풀어본 문제는 여러분 직접 한번 이 공식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뭐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뒤에 체크 문제 풀 때 한 번 더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장치 용량 계산하는 예제에 대해서 몇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 기억장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보조 기억장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자기 테이프라고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선 그 자기 테이프의 형태에 대한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 교재에도 이 그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기 테이프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과거에 노래를 듣던 카세트 테이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었죠. 카세트 테이프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혹시나 나이가 너무 젊어서 젊었을 때부터 mp3나 cd로만 음악 들었기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를 모른다 하면 제가 좀 할 말은 없지만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이 테이프가 들어있잖아요. 얘를 쭉 다 뺐어요. 빼서 쫙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쵸? 쫙 나열하면 아마 어릴 때 그런 장난을 한번 쳐보셨을 거예요. 쭉 나열하면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맨 앞쪽에 이렇게 보면은 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데 맨 앞쪽과 맨 뒤쪽 보면 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투명한 부분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빨간색. 이렇게. 그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 테이프 전체의 시작점이다. 얘는 끝점이다. 이렇게 나타내면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beginning of tape 이렇게 불러요. BOT. beginning of tape. 테이프의 시작점이다.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EOT라고 불러요. EOT. end of tape. 테이프의 끝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모해 두세요. 여러분 책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맨 앞부분에 BOT와 맨 끝부분에 EOT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트랙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있어요. 선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트랙이라고 불러요. 트랙.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쓰면 TRACK. 자, 트랙이라고 불러요. 자, 트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쫙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 강의 들었다고 해서 집에 카세트 막 꺼내갖고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마세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한 칸에 우리는 각각 뭐가 들어있냐면 레코드가 들어있어요. 레코드 1, 레코드 2, 뭐 레코드 1, 레코드 2 이렇게 레코드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는데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 중에서 밑에 다 한번 적어볼게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비트라고 그러고 비트가 8개 모여서 바이트 8개 모여서 자, 비트가 8개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되는데요. 자,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죠. 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워드가 되죠. 워드가 모여서 우리는 뭐라 부르죠? 필드가 되고 필드가 모여서 우리는 레코드가 됩니다. 레코드가 모여서 우리는 파일이 되고요. 파일이 모여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DB가 됩니다. 이거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레코드를 제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레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논리 레코드로 구분하고 하나는 물리 레코드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고 물리 레코드를 다른 말로 블럭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래서 물리 레코드를 다른 말로 블럭이라고 하니까 논리 레코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 부른다? 흔히들 그냥 레코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레코드가 모여서 블럭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정리하면 정보의 표현 단위 최소 단위가 비트고요.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인데 어떤 책에서는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레코드 블럭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원래 레코드에는 논리 레코드와 물리 레코드 구분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 테이프에는 논리 레코드가 이렇게 막 모여 있단 말이죠. 논리 레코드가 모여 있는데 이 논리 레코드와 논리 레코드 사이에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자, 논리 레코드와 논리 레코드 사이에 뭐가 존재하면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하면 인터 레코드 갭이라는 게 존재해요. 인터 레코드 갭, IRG라고 하죠. 인터 레코드 갭. 요거는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는 IRG예요. 그런데 여기서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 IRG지만 이거 전체와 이거 전체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 IBG가 필요한 거죠. 이 IBG의 약자는 인터 블럭 갭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레코드가 모여서 하나의 뭐가 돼? 블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 레코드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블럭이 되니까 블럭과 블럭 사이의 갭을 인터 블럭 갭에서 IBG라 하고
논리 레코드와 논리 레코드 사이, 이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IRG가 존재한다는 거죠. 인터 레코드 갭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 책에 따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밑에 IBG라는 말은 있죠. 그쵸? 근데 IRG라는 말은 우리 책에 없는 것 같으니까 따로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죠? IRG라는 게 뭡니까? 인터 레코드 갭. 여기서 말하는 이 레코드는 논리 레코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레코드와 논리 레코드 사이에는 IRG라는 인터 레코드 갭이 있고, 논리 레코드가 여러 개 모인 것을 블럭이라고 부르니까 블럭과 블럭 사이에는 IBG라는 인터 블럭 갭이라는 게 있다. 요거 차이점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습니까? 보조 기억장치 중에서 자기 테이프라는 부분을 우리가 뜯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분석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자기 테이프의 특징들을 보면 사스드 방식이다, 시퀀셜이다, 테이프는 순차 처리 방식이라 했죠. 노래를 들을 때 중간에 5번째 곡을 들으려면 처음부터 막 순서대로 뒤져야 돼요. 그죠?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은 자기 테이프,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 안 듣고 MP3나 CD로 노래 듣는 거잖아요. 그쵸? CD도 요즘은 거의 무거워서 커서 안 들고 다니죠. MP3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대용량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대용량.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 은행이나 어떤 큰 기업에서 주로 데이터 저장용으로 많이 쓰게 되겠죠. 자, 블록 팩터라는 말 시험에 종종 나왔었어요. 블록 팩터는 공식으로서 블록 크기 나누기 논리 레코드의 개수를 하게 되면 블록 팩터를 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책에서도 블록 팩터에서 예제 문제가 밑에 하나 나와 있죠. 간단한 예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자기 테이프의 레코드 크기가 80자로서 블록 크기가 2400자일 경우에 블록 팩터는 얼마인가? 2400 나누기 80 하면 되죠. 이 공식을 외워야 됩니까? 뭐 굳이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숫자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뭐 가나다라 중에서 만약에 80 곱하기 2400을 하잖아요? 그럼 80 곱하기 2400 하면은 몇십만 이렇게 나오겠죠? 가나다라 중에서 몇십만이 그 가나다라에 보기에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렇게 짧은 숫자가 있겠죠. 그럼 나누면 딱 나오니까 바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런 의미고. 스테이징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책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제 기사에서 한두 번 나왔고 산업기사에서 한두 번 나왔던 용어인데 한 번 정도만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묶어놓고 별표 1개 해놓으세요. 요거 잊을만하면 한번 나오니까 이제 좀 어려운 용어니까 나오면 또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용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한 번 더 이 용어가 튀어나올 겁니다. 페이지 폴트라는 얘기가 세 번째 문단에서 보면 기억장치, 가상기억 체계에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희생을 결정해서 보조 기억장치 이전 위치에 기억시키고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말이 좀 빠졌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이전 희생된 페이지가 있던 곳으로 다시 위치시킨다. 우리가 운영체제를 공부할 때, 운영체제 과목에서 공부할 때 페이지 폴트라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주기억장치에 저장할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없는 데이터를 찾아와서 가져와야 되니까 페이지 폴더가 발생하고, 가져오면 기존에 있던 거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배울 건데 그때 이제 한번 용어가 스테이징이라는 용어가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한번 읽어봐 두세요. 자, 이어서 보조기억장치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기 드럼,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보조 기억장치의 대표적인 자기 테이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에 자기 드럼 나오고 자기 디스크 나와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 기억장치의 대표적인 건 하드디스크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나 자기 디스크나 자기 드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둥그런 원판으로 되어 있어요. 원판으로 되어 있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다스드 방식이에요. 다스드가 뭐라 그랬어요? 다이렉트 억세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라 그랬잖아. 직접 접근 매체.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 테이프만 순차 접근 방식이고, 지금 나오는 자기 드럼과 자기 디스크와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 쓰이는 하드 디스크는 전부 다 다스드, 직접 접근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직접 접근 방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틀린 답으로 자기 테이프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조 기억장치 전체 용량 중에서 용량이 가장 큰 거는 뭐겠어요? 자기 테이프와 용량이 가장 커요. 그죠? 아무래도 그 속도가 느리면 용량이 크고, 그죠? 속도가 빠르면 용량이 작다. 이런 그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비교했었어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자기 드럼은 자기 디스크에 비해, 얘에 비해서는 속도가 빨라요. 아무래도 디스크보다는 드럼이라는 게 좀 더 이렇게 웅장해 보이잖아요. 그죠? 속도가 빠르고, 순차, 비순차 모두 처리가 가능한 다스트 방식이라는 거.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기억 용량을, 자기 드럼의 기억 용량을 계산할 때는 드럼 표면의 트랙당 셀 수와 트랙 수를 곱하면 된다는 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문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5000개의 셀로 30개의 트랙으로 되어 있다. 뭐 5000 곱하기 30 하면 되니까 단위가 몇 개의 비트냐 물었으니까 15만 비트다. 뭐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자, 자기 디스크 보면 디스크는 용량이 큽니다. 그죠? 적분 속도가 빠릅니다. 물론 자기 테이프나 자기 드럼에 비해서는 용량이 적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조 기억장 중에서 용량이 큰 편입니다. 역시 순차, 비순차 모두 가능한 다스트 방식이고요. 자기 디스크는 가상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다. 가상 메모리라는 거는요, 버추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쓰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차이점은 주기억장치는 용량이 작은 반면에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CPU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주기억장치 쓴다 그랬었죠. 근데 보조기억장치는 용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항상 남아 돌아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한번 찾아보세요. 하드디스크에 남은 용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주기억장치는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의 남은 용량의 일부분을 조금 떼다가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를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디스크나 하드디스크는 가상 메모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고요. 자, 자기 디스크의 구성 요소는 디스크 형태니까, 원판 디스크 형태니까 뭐 읽고 쓰기 헤드 필요할 거고요. 디스크 있어야 되겠고, 액세스 암이라는 것은 디스크 원판을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날아갈 때 이 헤드를 지탱해주고 있는 팔, 그죠? 이걸 우리가 액세스 암이라 하죠.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오답 쪽지에도 나와 있겠지만 실린더라는 게 자기 디스크에 사용된 용어긴 합니다. 근데 물리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논리적 의미이기 때문에 틀린 답을 한번 나왔다는 거죠. 그 오답 쪽지 오른쪽에 보시면 있죠. 자기 디스크의 구성 요소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틀린 답으로 실린더라는 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실린더는 물리적이 아니라 논리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 시간은 시크 타임, 그리고 로테이셔널 딜레이 타임, 늦어지는 타임이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전송 시간,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거고요. 자기 디스크의 디스크 용량 한번 봐두세요. 이거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랙 수와 섹터 수와 섹터당 바이트 수, 섹터당 바이트 수는 기본적으로 512바이트이긴 한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가르쳐 줄 겁니다. 요건 가르쳐 줄 거고, 섹터 수가 얼마고 섹터 수가 얼마고 트랙 수가 얼마일 때 면수는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 자기 디스크는 무조건 이 두 면이에요. 그렇죠? 세 면짜리 없고 네 면짜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수는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트랙 수가 예를 들어서 10이고 섹터 수가 10이에요. 섹터당 바이트 수가 510이에요. 그럼 자기 디스크 용량은 얼마입니까? 물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는데, 양면이란 거 생각 안 하고 이거 곱해서 답을 찍으면 안 되죠. 반드시 앞에 면수가 두 면이라 2를 같이 곱해줘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등각 속도라는 말, 이것도 기사에서 딱 한번 나왔는데 혹시나 싶어서 일단 적어놔 봤어요. 그래서 등각 속도란 여러분 책에 있죠. 디스크 저장 매체에서 디스크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디스크의 회전각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등각 속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용어로서 한번 눈여겨 봐 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주기억장치의 종류와 용도 여러분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또 보조기억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고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기억장치 중에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면 말을 이제 막 더듬어요, 그죠? 수업 끝날 때 되면. 다음 시간 제 9강입니다. 이제 특수기억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입출력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죠?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